그러면 이거 산내 골련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한마디 좀 말해. 우리가 걸러 간다 할 때, 이게 걸러 간다, 이게 골련골이.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가 먼저 물어봐야 돼. 걸러 와버렸어, 지금. 예. 꼭 제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려고 계속 하죠. 그 가락국수 얘기부터 그렇고, 예.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골로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어원은 여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여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시면서 이 골짜기의 느낌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산이 쌓여 있고 옥천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예요. 이름도 이제 우리가 골련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혹시 또 물 먹인다 이런 표현도 쓰시나요? 막 친구들 골탕 먹이면 너 나 물 먹이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은 뜻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렇게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주, 청주, 서울 이러한 육지에서는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나 거제, 마산 같이 바닷가가 있는 곳은 바닷가로 끌고 갔어요. 제주도. 예.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골짜기에서 총사를 시키거나 마산 같은 경우는요 LST 배에 끌고 와가지고 배 위에서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년 그 유령제를 지내는데 거기에서는 배를 타고 거제도 거의 앞바닷가에 가서 괭이바다에서 유령제를 지내세요. 그래서 이런 어원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농담 삼아서도 너 골로 보낸다, 물 먹인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알게 되셨으면 이제 농담이어도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이 또 무슨 날이죠? 현충일이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대전 현충을 출발해서 산내 골련골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또 상반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국가에 의한 죽음이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를 우리는 구별을 못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의 죽음은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는 겁니다. 대전 현충원은 일반적으로 군인 묘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애국지사라든지 사회공헌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확대해서 안장되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 산내 골련골은 마치 광주 5월무역처럼 국가에 의해서 학살당한, 희생당한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디예요? 어디 안장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 발 밑에 있습니다. 안장이 아니라 암장이 돼 있고. 그렇죠. 암매장되어 있죠. 산내 골련골을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골짜기에 희생당한 분들이 적게는 1,800명에서 많게는 7,00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큰 구덩이에 묻혔느냐? 사건 직후에 이곳을 이제 방문했던 영국인 특파원 앨런 위닝턴의 보도에 의하면 작은 구덩이는 20m, 30m짜리 구덩이가 있었다. 50m짜리, 그 다음에 100m짜리, 심지어 200m 가까운 구덩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쭉 이었더니 1km, 1000m에 달하는 겁니다. 실제 유해들이 발견되고 증언들에 의하면 그 구덩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서 이 뒤쪽으로 100m부터 시작합니다. 그 100m짜리 구덩이가 쭉 이어져서 바로 저기에서 끝납니다. 그 구덩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땅으로 밟고 있는 이곳에 한 줄이 더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50m 구덩이가 한 개 또는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그 학살의 현장지에서 일학살지라고 그냥 편의상 이름을 붙였는데요. 진실화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이곳을 이제 유해 발굴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곳이 다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의 허락을 얻지 못해서 발굴하지 못하고 저 산 쪽으로 5개의 지점을 발굴을 했습니다. 거의 4개월 내외 이렇게 걸쳐서 발굴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 지점에서만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한 지점은요, 바로 왼쪽에 보이는 산 날맹이
안쪽에서 29구의 유해가 한 2, 3m나 될까요? 이 구덩이에 그냥 뭉쳐서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거의 몰살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그 위쪽에서 한 5구 정도의 유해가 또 발굴이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에 이명박 정권 하에서 연장을 하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않고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족들은 여기 이곳에 오면 원래 여기가 밭이었거든요. 밭에 보면 나의 아버지 뼈 조각일지도 모르는 이 뼈 조각들이 밭고랑에 굴러다니는데 이것을 국가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 국가는 그냥 방치하고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볼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사고평화재단 등등 민변 등등이 이 산내 굴령골에서 유해 발굴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2005년 2월 달에 유해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저쪽 왼쪽 부분에 약간 좀 튀어나왔죠. 예, 저 부분이 한 3m, 5m 구간에 달하는 그 장소를 한 일주일밖에 발굴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 이것을 파봤더니요, 유해들이 벽에 박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덩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해를 발굴했더니 18구에서 20구 정도로 추산되는 유해가 발굴됐어요. 온전하게 몇 구인지 추산할 수 없을 정도 그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단단한 뼈가 다 사가버렸고요. 그리고 엉켜 있어서 개체수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8구에서 20구 정도의 유해를 발굴을 했고 더 이상 발굴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3년으로 뼈가 박혀있는 걸 보니 이 구덩이가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때마침 그 당시에 이 구덩이를 파는데 동원되었다라는 주민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의 기억에 의하면 그 구덩이를 저기서부터 판 걸로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유해 발굴을 못하지만 다시 땅으로 묻지만 그래도 여기를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뼈가 있는 곳이었으니 그래도 높진 않지만 나지막한 봉분이라도 만들자. 근데 유해 발굴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분이 증언해 주셨던 저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긴 무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1km에 달하는 그 구덩이가요, 이음의 1km이기도 하지만 저 밑에 100m에서 시작된 구덩이가 여기서 학살이 다 끝나자 더 이상 매장할 데가 없으니 길 건너 저쪽 산으로 넘어갑니다. 저쪽 산 쪽으로는 200m 구덩이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학살을 다 끝냈는데 더 학살할 국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반대쪽으로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리가 저 밑에서 시작하면 저 1km 위에까지 그 학살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세상에서 긴 무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없죠.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곤령골입니다. 근데 이제 자료들 보면 아까 이제 그 주소 검색하는데 곤룡이에요? 막 이렇게 하죠. 행정 명칭으로 보면 여기는 곤룡이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곤룡이라고 말하지 않고 곤령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곤룡이라는 말이 부르기가 되게 어려운 발음이기도 합니다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곤령골. 뼈들의 영혼이 있는 골짜기. 저는 이곳을 밤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기운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민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말을 못할 뿐이죠. 근데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이곳에서 나는 작물들이요, 다른 곳에 나는 작물들보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 이유 아시겠죠? 얼마만큼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희생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해 70년 전 그해 여름 이 골짜기에서 흘러나간 이 핏물이 대전천을 가득 메웠습니다. 몇 년이 지났으나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 묻혀있던 뼈들이 쓸려서 대전천, 우리가 방금 거쳤던 대전 감옥 근처까지도 흘러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억울한 넋이 끌려갔던 곳을 다시 회귀한 북상하는 대전천을 따라서 올라간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7,000명의 사람들을 21일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상이 안 가죠.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긴 하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현존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사형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수형이 있고요. 군인들을 상대로는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형을 처합니다. 근데 아무리 잘못한 사람, 죽을 만큼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인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법적 집행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교수형을 처할 때도 그 밑에 발판이 꺼지는 이 버튼은 5개 중에 진짜는 하나죠. 그래서 5명의 집행관이 동시에 누릅니다.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위안을 얻는 거죠. 총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총살하기 위해서는 5배 이상의 사수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이 동시에 쏘면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쏘겠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안 맞추겠고, 근데 어쩌다 보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총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5배 이상의 사수를 배치하는 게 군에서의 그 총살 방식입니다. 산내 권령골의 처음에 학살은 이렇게 군의 총살 방식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이려고 5명 쏜 거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사형목을 받고 거기에 학살할 사람을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근접해서 총을 겨눕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죽일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황당하죠. 저국민을 더 많이 죽이려고 새로운 방식을 고안합니다. 뭐냐?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끝에다가 그 사람을 엎어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대전 형무소에서 끌려올 때부터 거의 정신이 나가 있어요. 왜? 옆 사람하고 어떻게 팔을 엮냐면요, 제 왼손을 옆 사람을 선하고 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트럭에 40명, 50명을 채워갖고 지금 우리가 왔던 그 길을 그 트럭에, 그 작은 트럭에 실려와요. 그러면 오다가 압사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 있고, 거의 주민들이 표현하면 정어리처럼 끌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와서 여기에 왔더니 소방대원들, 우익 청년들이 이 사람들을 사지를 들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헌병들이 그곳으로 가서 발로 등을 밟습니다. 그리고 M16 총으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비군란 때 썼던 게 M16이다 보니까 M1 총으로 머리를 향해서 겨눕니다. 근데 그 5명이 한 명을 총살할 때도 엄청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데, 아무리 군인이라 하지만 그때 20살 넘은 그 젊은 청년들이 자국민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을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이미 사형 집행을 당했거든요.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7년형, 1년형 여러 형기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상범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사상범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그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죽이라고 하는데 이 총을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자기 뒤에 권총을 들고 있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심중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 실명 심용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이사장을 지냈고 심화진 총장의 아버지, 이 사람이 이 산내학살 현장 지휘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병들에게, 헌병들에게 네가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내가 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서 네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학살의 집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학살의 실제 가해자이면서도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 학살은 헌명대 10명이 한조가 되고요. 나중에는 대전경찰서 사찰과 형사 10명이 한조가 돼서 한 번에 20명씩 학살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20명의 한조가 있습니다. 교대를 합니다. 40명을 태운 이 트럭이 대전형무에서 이곳에 도착하면 두 번이면 학살이 끝나는 겁니다. 그 트럭이 하루에 몇 대가 왔냐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많은 날은 뭐 100대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게 과장이라 하더라도 20일 동안 7,000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 그게 거짓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4,000명의 대전형무소에 있던 재수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림잡아서 절반이 죽었으면 2,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형무소에 있는 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인근의 공주형무소, 청주형무소에 있던 사람들도 대전형무소 이감돼서 또 산내 권력굴로 끌려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 인민군이 서대문 형무소 감옥문을 열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너무 빨리 내려와가지고 너 머리가 짧네? 너 감옥에 있었지? 다시 대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또 처분이 없는 것은 보도연명이죠. 보도연명 사건. 보도연명 사건은 지금 시면 블랙리스트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승만 정권이 아무리 봐도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좀 부족했겠죠. 왜냐면 너무 해외에서 너무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그리고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았겠고요. 그리고 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잘 못하니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이러다가 이 세상이 공산 세상이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방공검사 오제도 등등의 의견을 받아서 보도연명을 만든 겁니다. 보도연명은 뭐냐?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 항일운동하는 사람들을 전향시켰던 사상보국연맹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만들었어요. 블랙리스트 관리하겠다는 거죠. 전향만 하면은 너 목숨 살려주겠다. 대신에 대한민국 절대 지지, 절대 복종해라. 그럼 네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짓, 근데 그 잘못된 짓이 뭐냐면 독립운동한 거.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나는 분단된 조국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분단을 저항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내 편, 이승만 편에 오면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던 것이 보도연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도연명을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이 관리하다 보니 공무원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과거에 좌익 경력이 있거나 사회주의 운동을 했거나 뭐 분단을 반대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먼저 저항시켜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입시키는 거죠. 김씨, 괜찮아. 이거 하면은 쌀 준대. 고무신도 준대. 이것 좀 이렇게 도장 한 번만 찍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이 이렇게 해서 보도연명에 가입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도장만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죠. 도장 잘못 찍어주면 폐가망신한다. 근데 그 당시는 폐가망신이 아니라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어른들 입장에서는 도장 찍는 게 너무나 끔찍한 거죠. 사실은 이 보도연명은 분명히 살려주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겠다는 국가가 보증한 그런 조직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살생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보도연명원들이 심지어는 뭐 한독당원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까지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4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대요.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학살당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죽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죽었나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땅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유해로 증거를 남기는 건데 죽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누구를 죽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것이 밝혀지면 자기의 죄를 받아야 되니까. 전쟁 범죄를 응당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보도연명원 명부가 다행히 발견돼서 이걸 가지고 했더니 60% 정도가 희생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봐도 40만 명 중에서 보도연명원 중에 20만 명 정도는 학살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00명이라는 수가 그렇게 작은 수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학살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당시 대전 인구 12만 명이었거든요. 12만 명 중에서 이곳에서 7천 명이 학살했다라는 것은 끔찍한 일인 거죠. 근데 특이한 게 진실화위원회도 조사를 해서 희생자들한테 국가가 내가 누굴 죽였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가족 중에 사라진 사람 그리고 소문에서 돌아가신 사람 있냐라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렵죠.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괜찮아. 근데 나의 자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신고를 안 했으나 그 조사에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 508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0명 정도가 제주도 분들. 이분들은 수용인 명부가 발견돼서 그 사람의 명부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군법재판을 받았던 여순 사건 관련자분들이 한 7, 8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아름아름 이렇게 했는데 대전에 계셨던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대전, 그 당시 대덕군까지 포함해도 전체 508명 중에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대전 형무소가 갖고 있던 그 역할, 다시 말하면 전국에 있는 사상범들을 수감했던 시설로서의 역할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을 거치면서 대전 분들이 다 뿔뿔이 타지로 가버린 거예요. 아니면 온 가족이 몰살당했거나. 한 가족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평표 국장님께서 인터뷰하셨던 우리 여계운 선생님의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보도유명원들은 가입하면 일상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정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어이 김씨 교육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집을 당한 거죠. 근데 1990년 6월 25일 전면질 발생했으나 대전 사람 중에서 전쟁이 일어난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라디오를 들어야지만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뭐 SNS가 했던 것도 아니고요. 전쟁 발발 2, 3일 만에 경찰들이 찾아갑니다. 김씨 집에 갑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 아버지 지금 논에 갔는데요. 경찰들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논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과 함께 아버지는 떠나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의 언니가 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였다.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인 사람은 따로 있는데 국가가 죽였는데 왜 가족들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는 거죠. 또 그 가족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508명 중에 나이를 평균 내면 27.5세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 한 가족의 가장인 거죠. 한 가장이 하루아침에 끌려가서 학살당했습니다. 가정경제가 무너지죠?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냐? 없습니다. 빨갱이 집안, 빨갱이 자식이라는 누명 아래에 제대로 된 직장,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고, 삼중고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이 산내 골령골, 특히 현충원을 거쳐서 온 이 의미가 크다. 그 현충원에는 정말 우리가 본받고 기려야 될 많은 분들이 있으나 그 계중에는 이 학살의 책임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전 주둔 2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이형근도 대전 현충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김창룡이야 워낙 악명 높죠. 그 당시 특무대장으로서 전국에 있는 모든 민간인 학살을 거의 총책임지다시피 했던 사람도 바로 대전 현충원에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국민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어떤 활동을 했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전향을 했고, 그리고 반공주의자가 돼서 애국자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는 오늘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내 골령골은 평화의 상징이자 인권의 상징이면서 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버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산내 골령골을 많이 알아주시고 또 가셔서 또 많이 찾아와 주신다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역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요, 국가에 의해서 이런 학살이 일어나고 이제 피해자들이 또 이렇게 외면받는 게 이 현실이 조금 늘 죄송하고 슬프고, 뭔가 국가가 조금 더 민간 차원에서가 아니고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 말로만 듣던 현장을 직접 와보니까
그 몸 안에 그 잔털이 꼿꼿이 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학살의 현장을 알고 역사적인 진실을 밝혀야 미래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아픔이나 슬픔을 안고 살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룡골 여기 가장 긴 무덤, 뭐 길이가 1km 가까이 된다는 이 무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직 발굴도 안 되는 수없이 많으니까 가족들 이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진실을 마주하시면 앞으로 역사 진실과 화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충원에는 전에도 가봤지만 또 안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현장을 또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또 오늘 제가 정말 눈물나게 여기 권룡골에 와서 보니까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많고 국가 권력이, 국가 폭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실감 나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국가가 정말 제 역할을 잘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번 21대 국회가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권룡골도 마찬가지 새롭게 역사를 재조명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국가 때문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인권이 살아나는 그런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